오늘날에는 세계 과학기술사에서 중국이 당당히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중국의 과학사 학자들은 중국이 세계 과학기술사의 흐름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했다라고까지 주장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20세기 초반에서 이러한 커다란 변화가 가능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로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조셉 니담의 업적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조셉 니담의 대표적인 저서가 중국의 과학과 문명이라고 하는 저서가 있습니다. 아마도 20세기를 대표하는 그런 책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크기도 분량도 엄청납니다. 이 책은 중국학 연구자나 또는 일반 대중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과학자든 아니든 과학 사상, 또 기술의 역사, 과학의 역사,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아시아와 유럽의 비교사적 전개와 관련돼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양인들을 위해서 이 책을 쓰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이 처음 쓸 때 타겟이 이미 유럽과 아시아의 비교, 그리고 꽤 교육받은 사람을 위해서 쓰겠다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저 책이 현재 아마 27권으로 진행이 되고 25권이 출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책이 대략 한 500페이지에서 1000페이지 이 정도 됩니다. 굉장히 엄청난 분량이죠. 그 중에서 아마 2권은 아직 출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처음부터 그렇게 책을 쓰겠다고 했으면 출판사에서 허락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그저 두툼한 볼륨, 하나의 볼륨 정도로 책을 쓰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곧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게 책의 분량이 늘어나게 돼서 한 7권 정도로 쓰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게 니덤이 7권으로 쓰려고 했던 책의 목록이 되겠습니다. 이 목록은 마지막까지 변하지는 않는데요. 그러면서 저 7권이고 세부적인 파트는 50개의 파트로 이렇게 나누어서 쓰려고 하는데, 첫 번째 권은 이건 오리엔테이션 하는 거니까요. 중국어의 특징, 그 다음에 중국의 역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중국의 자연 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새롭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죠. 첫 번째 권이었었고요. 이게 54년에 1권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권은 과학 사상사,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볼륨 3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은 번역을 하면 수학, 그리고 하늘의 과학, 땅의 과학, 이렇게 되니까 요즘으로 하면은 수학, 천문학, 지리학,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59년 나온 책인데, 이제 저 때부터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했던 거예요. 엄청나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본격적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4, 5, 6권이 생물학 분야, 화학 분야, 그 다음에 물리학 분야, 이렇게 각각을 나누어서 4, 5, 6권을 했는데, 4권이 1, 2, 3 분책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파트 1, 파트 2, 파트 3 이렇게 해서 4권이 3권의 책으로 분책이 돼서 나왔고, 5권은 이 화학 분야는 훨씬 더 늘어나서 결국에는 13권, 13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화학 분야에서 처음에는 보시면 여러분 종이와 인쇄술이라고 하는 걸 알 테고요. 2, 3, 4권은 연금술에서 이제 중국에서 연단술이라고 부르는 게 더 정확할 텐데, 연단술의 외단이라고 해당하는 분야입니다. 외단이라고 하는 거는 물질을, 영약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째 책은 내단, 몸 안에서 단을 형성하는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이고요. 6, 7책이 군사기술 분야고, 9번째가 직조기술이고, 그 다음에는 금속, 야금, 그 다음에 도자기, 그 다음에 광산, 그런 분야들이
화학 분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3권. 생물학 분야가 6권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마지막 파트 6이 의학 분야가 됩니다. 결론의 파트 2, 이 부분을 니덤이 쓰는데요. 출판은 2004년도에 돼 있고, 니덤은 95년에 작곡하셨다고 했으니까, 근데 원고를 써놓으셨어요. 미리. 그래서 그거를 오른쪽에 보면, 로빈슨이라는 분이 에디팅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니덤의 원책 볼륨 1과 2가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나왔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볼륨 3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의 과학 기술의 성과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미처 번역이 안 됐고요. 이렇게 요약본이 2권이 번역되면서 볼륨 3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 세계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고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중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 그의 표지를 제가 보여드렸는데 중국에서는 당연히 니덤 책이 나올 때마다 계속 이제 번역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니덤이 찾은 중국 과학의 특징으로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것은 니덤 본인을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저렇게 많을 줄 몰랐는데 실제 찾아보니까 중국 과학기술의 성과가 엄청나다. 양적으로도 엄청나고 질적으로도 엄청나다라고 하는 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양적인 부분은 일단 책의 볼륨 정도를 보시면 아실 수 있을 테고 질적인 부분으로 몇 가지를 예를 들자면 니덤의 주장, 니덤이 강조한 부분에 따르면 중국의 성원 시대 되게 10세기 전후부터 한 12, 13세기 요 무렵에 중국의 수학은 방정식 풀이에서 세계 최고였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한다든가 또는 중국은 역대 이래로 천체 현상에 관해서 가장 정밀하고 가장 지속적인 관측 데이터를 남긴 문화였다. 이런 것들이 니덤이 찾아낸 성과들입니다. 물론 기술적인 성과에서는 훨씬 더 많은데 니덤이 곳곳에서 중국이 얼마나 앞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또는 서양에 비해서 얼마나 빨리 중요한 기술들을 얻어냈는지를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권에서도 그걸 한꺼번에 리스트를 쭉 해놨어요. 거기 보니까 한 250가지가 넘는 중요한 기술들이 중국이 훨씬 더 앞서서 성과를 얻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니덤이 중국 과학을 찾아내면서 그것을 서양과 비교하는 일들을 종종 하게 되는데 그래서 얻은 결론은 니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적어도 한 3세기에서 13세기까지 중국 과학의 수준은 유럽보다 훨씬 높았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기술 분야에서는 한 15세기까지도 중국에서는 기술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발명이랄까 이런 것들이 많이 얻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저로서는 지금부터는 조금 더 흥미있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니덤은 자신이 찾아낸 이런 중국 과학의 수준을 중세과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니덤이 왜 그럼 중국의 과학을 중세과학 수준으로 보았을까? 거기에는 니덤의 독특한 과학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니덤은 과학이란 자연에 대한 단일한 과학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자연에 관한 단일한 과학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저기서 말하는 단일한 과학은 물론 근대 과학을 의미합니다. 그럼 니덤이 근대 과학이라고 할 때 말하는 부분, 그것은
조금 더 따져보자면, 이제 근대 과학의 시작이 언제냐라고 하면 대부분의 과학사학자들도 르네상스 또는 그 직후에 있었던 유럽에서 일어난 것을 우리가 과학혁명 결과로 일어나는 것을 근대 과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점은 리덤도 되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덤은 근대 과학의 기원이라고 하는 점이 다른 사람과 굉장히 다릅니다. 즉, 다른 사람들은 근대 과학의 기원이 일반적으로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출발했다. 거기에 기원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리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점을 표현하기 위해서 리덤이 비유를 사용하는데 아주 굉장히 유명한 비유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이 비유도 여러 차례 사용하는데, 제가 나는 근대 과학을 세계의 모든 문명으로부터 나온 강들이 자신들의 물을 마구 흘려보내는 근대 과학은 대양과 같은 것이다. 자, 이전의 사람들이 그리스에서 출발해서 근대 과학으로 가는 비교적 단선적인 관계들을 설정했다면, 리덤은 온갖 강들에서 물들이 흘러 들어와서 커다란 근대 과학이라고 하는 커다란 바다를 이루는 거다. 기원이 다른 거죠. 기원이 훨씬 더 많은 거죠. 이렇게 유명한 비유를 통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덤이 찾은 건 무엇일까? 근대 과학에 중국에서 굉장히 많은 물을 흘려보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도 리덤하면 가장 유명한 질문입니다. 중국 과학은 왜 중세 수준에 머물러 있었을까? 자, 저 질문은 너무 유명해서 어떤 사람은 리덤의 질문 또는 리덤의 문제, 거기다가 이제 수식어를 달아서 리덤의 그랜드 퀘스천, 빅 퀘스천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또는 왜 안 됐을까 이런 거 나오니까 why not question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저 질문인데요. 리덤 자신이 가장 좋아했던 설명은 이것이었습니다. 즉, 중국의 과학과 문명 7권에서 보여줬던 사회적 배경에 대한 설명. 즉, 중국은 관료적 봉건제 사회라고 리덤은 파악을 하고, 유럽은 귀족적 군사적 봉건제 사회. 이 두 사회 구조의 차이가 근대 과학으로 중국이 넘어가지 못하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었다라고 설명하는데, 왜냐? 중국은 관료적 귀족제, 관료적 봉건제였기 때문에 그 관료적 봉건제 속에서는 상업주의를 싫어합니다. 상업주의를 기본적으로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 자본가 계급이 등장할 수가 없고, 자본주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근대 과학 탄생도 가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리덤의 질문, 즉 중국 과학은 왜 중세 수준에 머물러 있었을까? 그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답을 찾으려는 노력도 있었지만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그 비판의 요지는 리덤의 질문은 비역사적인 것이다. 또는 만약에 유럽에서 어떤 요소가 근대과학 출현에 굉장히 결정적이었다라고 동의해도 그 동의를 똑같이 중국 사회에 적용해서 중국에서는 그것 때문에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를 설명하는 것은 잘못된 가정이라는 것이죠. 리덤이 찾은 중국 과학의 특징으로서 제가 마지막으로 언급드릴 거는 바로 리덤이 중국 과학을 중국 문명과 긴밀하게 연결지어서 이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과학과 문명, 책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이 둘이 굉장히 밀접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의 과학이 어떤 모습일까를 설명하는 것을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과학을 자연 세계에 대한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지식,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과학하고 기술은 인류 역사에서 오랜 동안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의하면 과학과 기술이 너무 좁아지니까 그렇게 정의하지 말고 과학이란
인간이 자기 주변의 환경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취하는 특정한 행동 양식 전체를 과학으로 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리덤의 성과가 이후에 또는 리덤이 과학과 문명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간단하게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러다임의 갱신을 리덤이 가져왔는데, 특히나 리덤이 중국의 과학과 문명을 통해서 보여준 그 수많은 자료, 증거, 그런 내용들은 과학이 서양 또는 유럽만의 전유물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과학사 연구자들에게서 리덤은 그 중요한 영향을 미쳐서 이제 비서양권, 비유럽권 문화의 과학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